자, 이번에는 관상술 요즘에도 있어요. 자, 관상술 읽어드리겠습니다. 주학사는 순천부의 관리의 자손이었으며 유학사와는 사이좋은 친구였다. 순천부는 지금의 중국 북경이에요. 북경. 유학사는 이상한 사나이로부터 관상법을 배운 적이 있었는데 어느 날 주학사에게 자네는 관리로 출세하기는 인연이 멀지만 훌륭한 사람의 주선으로 막대한 재산이 생기겠네. 그러나 부인은 박명한 골상이어서 아마도 자네의 성공을 내조해 주지는 못할 걸세 하고 말했다. 얼마 안 있어 과연 유학사의 말대로 주의 아내는 죽었다. 주학사는 쓸쓸하고 살림의 꼴도 말이 아니었기 때문에 재혼할 것을 점쳐보려고 유학사를 찾아갔다. 응접실에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다가 유는 내실로 들어가더니 좀처럼 나오지 않았다. 두어 번 부르니까 그제야 겨우 나와서 나는 날마다 자네를 위해서 좋은 배필을 물색하고 있었네. 그런데 지금에야 겨우 찾아냈기 때문에 안방에서 약간의 술법을 써서 월화 노인에게 붉은 끈을 이어달라고 부탁드리고 있었네 하고 말하는 것이었다. 월화 노인은 유명한 또 고사성어이기도 하죠. 혼인을 맺어주는 신이에요. 결혼을 맺어주는 신. 월화노인 궁금한 사람은 한번 검색해 보세요. 고사성어로 딸린 고사까지 나옵니다. 주학사는 기뻐하며 다급히 상대가 어떤 사람이냐고 물었다. 방금 부대를 메고 나간 사람이 있었을 텐데 보지 못했나? 보았지. 영모 같은 옷을 걸치고 거짓골을 하고 있던 사람 말인가? 그가 바로 자네 장인 될 사람이네. 소홀히 대하지 말고 정중히 대접해야 하네. 자네를 친한 친구라고 생각하니까 이러한 비밀도 털어놓고 인연했던 것인데 농담을 해도 분수가 있지. 물론 나도 영락해서 곤고한 살림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네. 그러나 이래봬도 전통 있는 가문에 태어난 내가 아닌가. 아무리 구차하기로서니 저런 꼴의 빌어먹을 집안과 혼인할 줄을 아나? 아니야, 그렇지 않네. 여우에게도 훌륭한 자식이 있다는 걸 모르나? 염려할 것 없네. 여우는 이건 얼룩소인데 얼룩소. 이 얼룩소 여우가 주가 달려있네요. 이게 논어에 나오는 공자의 말이다. 공자의 제자 중궁은 훌륭한 사람이었으나 그의 아버지는 미천한 사나이였다. 자, 염려할 거 없네. 그러면 자네 그 처녀를 보았나? 아직 못 보았네.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이름조차 지금 물어서야 알았네. 여우의 어버이도 모르면서 어찌 그 자식을 안다고 하는가? 나는 천명과 운수에 의해서 그것을 믿고 있네. 저 사나이는 악랄하고 천한 쌍놈이지만 운수와 복이 두터운 딸을 낳게 되어 있네. 세상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천하의 쌍놈인데 또 복덩이 딸을 낳아서 기르는 그런 인간도 있다고. 세상 참 희한하지. 그러나 조급히 서둘러서 부부가 되려고 하면 반드시 큰 횡액이 따를 것일세.
그 사이에 내가 애군을 예방해 줄 테니 그리 알게. 주학사는 잊고 돌아갔다. 집에 돌아온 주학사는 아무리 생각해도 유의 말이 믿어지지 않아서 여기저기 혼처를 구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어느 날 베란간 유학사가 찾아와서 손님이 한 사람 모시게 되었네. 내가 자네를 대신해서 초청하는 편지를 내두었던 것일세 하고 말했다. 주학사가 누구냐고 물었다. 뭐 그리 다급하게 묻지 말고 빨리 식사 준비나 해주게. 주학사는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시키는 대로 식사 준비를 했다. 잠시 후 손님이 왔는데 부라는 성을 가진 병졸이었다. 주는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평범하게 대해주었으나 유는 지극히 정중한 태도로 접대하는 것이었다. 이윽고 술과 안주가 나왔지만 음식을 담은 그릇도 변변한 것이 못되었다. 유는 앉았던 자리로 바로 하고 손님을 향하여 말하는 것이었다. 젊은 친구, 젊은 친구가 벌써부터 대인을 찾아뵙고 싶다고 말하며 기회가 있으면 자기를 대신해서 방문해 달라고 저에게 부탁하곤 하였지요. 며칠 전 겨우 길에서 뵙게 되었던 것이지만 곧 먼 길을 떠나시게 되었다기에 갑자기 와 주십사 하고 서신을 올린 것이옵니다. 참으로 창졸지간이란 말과 같이 미처 아무 준비도 못했습니다. 술을 마시며 이야기하는 동안 부는 말이 여위에서 먼 길을 갈 것 같지 않다고 근심하는 것이었다. 유도 이 말을 듣고는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 하고 생각에 잠기는 것이었다. 이윽고 손님이 돌아가자 유는 주를 책망했다. 천경을 주고도 저런 친구는 사귀기 어려울 텐데 어째서 그렇게 소홀히 대하느냐? 그리고는 말을 빌려 타고 돌아가더니 주가 보내는 것이라고 빙자하여 부의 집에 말 한 필을 선사했다. 말 한 필, 지금 말 한 필 값이 지금 자가용 자동차 한 대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후 주학사는 이런 사실을 알고 마땅치 않게 생각했으나 이미 지난 일이라 어쩔 수도 없었다. 그 해가 지난 다음 주는 강서로 가서 안찰사의 막하에 들어가려고 생각했다. 그러므로 유학사를 찾아가서 기령을 점쳐달라고 했더니 유는 대기할 것이라고 했다. 주가 웃으며 내 생각은 다른 것이 아니네. 약간의 돈을 저축하게 되면 좋은 아내를 얻어오려는 것일세. 자네가 전에 한 말이 맞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어떤가? 모든 것이 자네 뜻대로 될 걸세. 그러나 주가 강서에 도착하자 재수 나쁘게도 도적의 반란이 일어나서 3년 동안이나 돌아올 수가 없게 되었다. 그 후 반란이 조금 진정되었으므로 길이를 택하여 고향길을 떠났지만 도중에 산적대의 습격을 받았다. 같이 가던 7,80명의 여행자는 모두 돈을 빼앗기고 석방되었으나 주만은 포로가 되어 그들의 소굴로 끌려갔다. 산적의 수령은 주의 신분을 조사하고 가정 상황을 자세히 물은 다음 말하는 것이었다. 나의 딸을 아내로 맞이해 주기 바란다. 지금 당장 승낙해라. 주가 미처 대답을 하지 않자 수령은 화를 버럭 내고 당장의 목을 자르라고 명령했다. 주는 겁에 질려서 우선 명령하는 대로 정해놓고 다음에 좋은 방법을 강구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마침내 제가 주저한 까닭은 문약해서 싸움에도 쓸모가 없고 장인께 거추장스러운 존재가 되지 않을까 염려한 것입니다. 만약 부부가 동반해서 돌아가게 해 주신다면 이보다 더 고마운 일이 없겠습니다만
하고 말했다. 문약하다. 아이고 뭐 약해 빠진 글 읽는 선비다 이거야. 그래서 싸움에 쓸모가 없다 이거지. 자, 말이 끝나자 수령은 대답했다. 나는 처녀딸이 거추장스러워서 곤란할 지경이다. 그런 청이라면 도리어 반가운 일이다. 그리고는 주를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간 다음 신부로 성장시킨 딸을 대면하게 하였다. 나이는 18, 9세이며 선녀같이 아름다웠다. 주는 그날 밤으로 홀레의 술잔을 나누었다. 신부는 주학사가 그토록 소원하던 것보다 더 훌륭하였고 자세히 성씨를 물어보았더니 그의 아버지는 언젠가 유학사의 집에서 부대를 짊어지고 나가던 그 사람임을 알았다. 인연법이란 알 수가 없어. 밤이 다하도록 정담이 오고 가는 동안 일찍이 유학사가 점치던 이야기를 하고 마음속으로 감탄에 맞지 않았다. 그로부터 3, 4일이 지나서 신혼부부는 고향으로 출발하려고 하는데 베란간 관군이 들이닥쳐서 일당들을 모조리 포박해버렸다. 세 사람의 장교가 감시로 입회하는 가운데 장인되는 수령을 목자르자 다음으로 주의 차례가 되었다. 주는 이미 살아날 가망이 없다고 체념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장교 한 사람이 그를 자세히 들여다보다가 이거 주군이 아닌가? 하고 말했다. 그는 다름 아닌 유학사의 초청에 의하여 손님으로 왔던 병졸 부로 공운에 의해서 부장군의 직책을 맡고 있었던 것이다. 부는 동료 장교들을 향해 이 사람은 내 고향의 문벌 높은 명사요. 도적대에나 섞일 인물이 아니오. 하고 말하며 포승을 풀어주도록 명령한 다음 어디서부터 오는 길이냐고 물었다. 주는 거짓을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 강서의 안철서 밑에서 일하다가 아내를 맞이하여 고향에 돌아가는 도중 산적의 소굴에 빠진 것입니다. 천만다행으로 구원해 주셔서 다시 햇볕을 보게 된 것을 뭐라고 감사의 말씀을 올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아내와 떨어졌으니 장군의 힘을 입어 부부의 얼굴을 마주보게 해 주시기를 엎드려 바랄 뿐이옵니다. 부장군은 포로들을 줄지어 놓고 주 스스로 찾아내게 했다. 아내를 이끌어내자 부장군은 두 사람에게 음식을 먹게 하고 여비까지 주며 말했다. 언젠가 말을 보내준 은혜는 잠시도 잊을 수가 없소. 단지 전란이 그치지 않으니 살해할 시간조차 없었던 것이요. 약수 하나, 말 2필과 금 50냥을 드리니 고향에 돌아가는 여비에 보태쓰시오. 하고 난 다음 2명의 기병에게 신시는 통행 허가를 증명하는 화살, 이 신시를 믿음의 화살이구만. 이 신시를 갖게 하여 호송해 주었다. 돌아오는 도중 아내는 주에게 말했다. 어리석은 아버지가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아 어머니까지 죽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오리라는 것은 벌써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루하루 연기해 온 것은 어릴 때 관상쟁이로부터 들은 말이 있었는데 훗날 어버이의 뼈라도 땅속에 묻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곳에 많은 금을 묻어둔 곳이 있으니까 그것을 파내어 아버지 유고를 찾도록 하고 나머지를 갖고 돌아가면 그래도 충분히 살아갈 만하겠습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기병에게 기다리도록 한 다음
부부가 다시 돌아와 보니 불은 이미 꺼져 있었다. 칼끝으로 잿더미를 파헤치니 한자 깊이도 못 들어가서 과연 묻어든 금이 나타났다. 모두 전대에 넣어가지고 돌아오자 백냥의 금을 기병에게 주어서 장인의 시체를 땅에 묻게 하고 아내와 함께 장모의 무덤에 배례한 다음 출발했다. 직예성의 경계선까지 오자 직예성은 지금의 하북성이라고 합니다. 기병들에게 사례를 두둑히 주어 돌려보냈다. 주가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으므로 주의 집에서는 이미 죽은 줄로 알고 가인들은 제멋대로 재산을 훔쳐내고 가재도구까지 깨끗이 없앴다. 이제 주인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자 모두가 겁을 집어먹고 뿔뿔이 도망해버렸다. 오직 남아있는 것은 늙은 머슴 한 사람뿐이었다. 주는 이미 자기 목숨이 죽었다 살아난 셈이었기 때문에 도망간 자들을 더 추궁하려고 하지도 않았다. 유학사를 찾아가 보았더니 그 행방을 전혀 알 길이 없었다. 아내는 부지런했고 살림살이에는 남편 이상이었다. 착실한 사람을 선택하여 자본을 대어주고 그 이익을 절반씩 나누었다. 상인들이 점포에서 세물할 때면 아내는 언제나 창문 안에서 듣고 있다가 주판 한 알이라도 오르내리는 것이 틀리면 즉시 시정시키는 정도였으니까 집 안팎에서 아내를 속이려 드는 사람이 없었다. 몇 해가 지나지 않아 갑부가 되었고 어버이의 유고를 옮겨다가 다시 후히 장리에 지냈다. 이사씨는 말하기를, 자, 이사씨는 이 책의 지은이 포송령의 필명이라고 했죠. 월하노인까지도 뇌물에 매수될 정도이니 중매장이가 거간꾼과 다른 것이 무엇이랴. 그런데 도적에게도 이런 딸이 있을 수 있을까? 낮은 언덕에 소나무, 잣나무가 크게 자랄 수 없고 오이덩굴에 가지가 열릴 수는 없다고 하지만 이런 말은 사리 판단할 줄 모르는 촌뜨기의 말이다. 한 사람의 여자도 판단하지 못한다면 어찌 천하의 인재를 골라낼 수가 있을 것인가. 여기까지입니다. 참, 사람 팔자 알 수가 없어.